자, 이번 시간은 사무관리 보실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약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채권 발생 원인으로 보자면 약정 채권이 있고 법정 채권이 있는데, 약정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총론, 강론으로 공부를 한 거죠. 계약 총칙, 계약 각칙. 그래서 이제 계약 각칙의 15개 계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채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민법 전반적으로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뭐 맨날 나오는 거예요. 25문제 시절에도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뭐 거의 한 문제, 불법행위는 2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40문제 시대가 되면 뭐 무조건이죠. 부당이득을 안 낼 때도 한 번 간혹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2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사무관리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게 한 문제씩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올 때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으로 이제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관리란 건 뭐냐? 이건데, 요게,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사무 처리를 해 주는 거야. 사무 관리를 해 준 거야.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집을 비웠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아니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가만 놔두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 옆집에서 해줄 의무 없이 지붕을 고쳐준 거죠. 이건 사실행위야. 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보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의무 없이 지붕을 고쳐줬어. 이런 걸 사무관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기가 직접은 못해. 그래서, 갑이 이제, 지금 집 나가서, 여행 가서 없는데, 을이 병을 써서 그 지붕을 고쳐준 거예요. 지붕 고쳐준 사람은, 병인 거죠. 업자. 도급계약에서 수급이네요. 도급계약을 맺고, 여기서 사무관리는 법률행위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지붕 고치는 건 사실행위. 네, 직접 고치는 거. 그래서 의무 없이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사무관리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서 지붕을 고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되면 이제 위법행위, 불법행위라고 해야 될 건데 된다는 거예요. 적법행위다.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 성질은 사실행위다라고 한다. 사무관리는 사실행위지만 사무관리 내용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붕을 직접 고치면 사실행위, 도급계약을 맺으면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관리 성미 요건에서 타인의 사무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사무관리하면서 사무관리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무관리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무관리 의사가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표시 안 돼도 돼.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의무가 있어서 하면 그건 사무관리가 아니죠. 법률상 의무가 없이 했어야 돼.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건 사무관리가 아니지. 우리 보자면 여기서 봐보세요. 을이 병한테 시켜서 갑의 집을 고쳐준 거예요. 갑한테는 병이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을과 계약으로 병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사무관리라는 거고 병은 사무관리라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자의 의무. 사무관리자는 일단 관리를 시작했으면 관리 계속 의무가 있다. 관리 계속 의무가 있는데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와서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사무관리 내용에서 요거예요. 의무 없이 타인과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조차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무의 성질에 좇아서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해야 돼.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진다. 없으면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할 때 자살하려는 사람은 만약에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면 구조하면 안 되죠. 그걸 위반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조하다가 그 사람이 좀 다쳤어. 이랬을 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이 말인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하는 거야. 이런 얘기다.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긴급사무관리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야.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통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일을 시작했으면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지. 내가 관리 시작했다라고 해야 된다. 본인이 일을 안 때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고 의무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데 타인의 사무 처리 내지는 사무 관리를 하는데 이게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상 의무가 있죠. 그게 위임이라고. 그런데 그런 계약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사무관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임편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보고 의무, 취득관리 이전 의무, 금전소비 책임.
이런 것들 사무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준용을 한다. 준용은 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비용 상환 의무가 있죠. 비용 상환 의무와 관련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청구권이 생기는데 거기에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이런 게 있었죠. 필요비는 유지 수선비처럼 꼭 필요한 거죠. 유익비는 유익한 비용, 개량공사, 개량 비용이 들어갔어. 유익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유익하게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야. 이랬을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할 때는 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 대변제 의무를 말하죠. 그리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는 현존이익에 한도에서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통상의 보수에 상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손해보상 의무가 있다.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보상 청구권. 그래서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본인의 현존이익에 한도에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됐고요. 사무관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나머지 한번 정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성립요건에서 이게 타인의 사무관리인데 타인을 위한 의사, 관리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관리의사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죠.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비용을 치료했을 때 그건 자신의 이익이면서 다른 공유자는 나는 아니죠. 비용을 치료하는 것이 돼서 병존하는 경우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의사가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본인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지장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무관리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네? 그래도 상관없다. 이때는 이제 진정한 본인에 대해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적 의무가 없을 것, 법적 의무 없이 했을 때 인정된다. 그런데 그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우리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4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인데 이게 법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 요건이다 라고 보는 게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에서 일반적 효과로서 위법성 조각, 위법성을 조각시켜버려. 불법행위가 아닌 거지. 적법행위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를 추인하는 경우, 네, 여기 지나가고,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이 파트도 패스하겠습니다. 관리자의 의무에서 사무관리자의 주의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쭉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리계획서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통지 의무 여기도 다 본 것들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네, 요거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없이 타인과의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 안 된다. 요거는 우리 이제 부당이득 편에 가면 나와요. 네, 바로 이어서 부당이득 편 공부할 때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사무관리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적극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 관련 의무에서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현존이익에 한도에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사무관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당이득인데 이 부당이득 파트는 무조건 많이 나와요. 이게 기존에는 보통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40문제 시대가 되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근데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파트니까 잘 봐두자. 우리 앞에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법정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했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근데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은 뭐냐? 사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건과 구별해서 용태라는 게 있다. 네, 용태와 사건을 구별하는데 용태와 사건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건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득이 정당하지가 않아.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 네,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다. 네, 이렇게 두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 이행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때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익을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결국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임대차가 끝난 뒤에 우리 그 임대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 그랬을 때 갑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내놔. 근데 그거는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계속 그걸 사용시키고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안 돌려주는 것도 채무불이행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경합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이제 우리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임대차 편에서 봤는데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자기가 빌려 쓴 X를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이 두 개는 그런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을이 X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기부하고 테이크할 수 있는데 기부를 안 하니까 테이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리 점유를 하는데 이 동시행위 항변권은 위법성을 없애버려. 그래서 그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라고 한다. 불법 점유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손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될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차가 끝나고도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 수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 차임을 지급한다. 차임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차임으로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가 끝나고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부당이득으로 바뀌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 수익을 하고 있을 때 인정된다. 이런 걸 이제 실질적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만약에 돌려주지는 않는데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문 닫아놓고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자, 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경합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물건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X라는 게 있는데 X가 자전는 거라고 보자고요. 을이 훔쳐갔어. 훔쳐가는 걸 절취라고 한다. 절취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중에 갑이 을을 만나면 내 거 내놓으세요 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근데 한편 이 불법 점유자는 훔쳐가서 갖고 있는 거니까 원래 우리 불법 행위는 이런 것이다.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이라고. 근데 훔치면 안 되는데 훔쳤잖아요.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거기서 또 이득을 얻었네?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 인정돼. 이게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일 때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 병존하고 다만 이걸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건 아니야. 요건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판례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봐두고 민총에서 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런 경우인데 우리 갑과 을이 아파트 분양을 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로 보자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되죠. 매도인, 매수인. 근데 아파트를 분양한 거야. 분양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있는 자리가 공동묘지 옆이래요. 또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래. 그런 것은 알려줬어야 된다고. 근데 알려줄 의무가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것은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된다. 원래 우리 사기는 자기 형태로 자기 범위의 형태로 할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된다.
참고로 이런 개념은 원래 형법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살인죄 그러면 사람을 뭐 때려 죽이든 뭐 찔러 죽이든 어떻게 목 졸라 죽이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자기범이죠. 그런데 아빠나 엄마는 아이를 살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를 낳고 완전 갓난아기인데 지금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어서 그냥 애를 놓고 나가버렸어. 근데 애를 놓고 나가버리면 그 애는, 그리고 한참 동안 안 돌아오면,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돌아오면 그 애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 엄마나 아빠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눌러 죽인다거나 목 졸라 죽인다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살리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애를 죽인 거죠. 부자기한 살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이치에 의해서 어떤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하면 그것도 속임수다.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나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러면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가 낸 돈 돌려받으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아파트는 돌려주고 내 돈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내가 거기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분양대금을 10억을 줬는데 10억까지는 아니고 한 8억은 될 것 같아. 근데 10억을 줬잖아요. 2억의 손해를 본 거지. 근데 그런 사기가 없었으면 내가 그 값에는 분양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 딜을 해서 깎던지. 그래서 2억의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생긴다. 둘 다 생기는 것을 경합한다라고 한다. 우리 판례는 뭐 병존까지 써놨어요. 경합 병존한다. 그런데 요 두 개 권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적 행사를 하면 된다. 둘 다 행사할 건 아닌 거지. 중첩적 행사는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느냐면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10억 내가 낸 분양대금 10억을 돌려받았어요. 따로 손해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2억을 받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지. 선택적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요게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네, 우리 시험 문제로 또 나오니까 여기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미요건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갑의 손실로 인해서 을에게 수익이 생겼어. 이득이 생긴 거죠. 근데 손실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어. 이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런데 그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시골에서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에서 뭐 예를 들면 숭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홍수가 나는 바람에 물이 넘쳐서 아랫집 논바닥으로 그 숭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랫집 논바닥에 있는 숭어는 아랫집이 수익을 얻은 거죠.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이건 없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죠. 또 우리 이렇게 봐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맺고 서로 돈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계약이 이어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뭐 여러분들이 차가 있으면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건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가 않아.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돌려줘야 돼. 물론 내가 준 돈도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게,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게 부당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했거나 이랬을 때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수익이 재산의 적극적 증가가 수익이 될 건데 어떨 때는 소극적 증가도 된다. 소극적 증가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 집 마이너스가 생겼을 건데 마이너스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소극적 증가라고 한다. 적극적 증가는 그 집에 플러스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소극적 증가는 원래 그게 없었으면 마이너스가 될 건데 마이너스가 안 됐어. 그걸 소극적 증가라고 한다. 홍수가 나서 그 숭어가 넘어갔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수익이 될 수 있다.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익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의 취득 이런 것들이 된다. 물권 그러면 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권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득이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차인이 사용식을 안 했어. 그러면 부당이득도 없다라고 했죠. 그만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익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안 따져. 고의과실 불문이다. 이 고의과실이 불법행위에서 인정돼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나중에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부당이득은. 고의과실과 상관없어. 앞서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서 윗논에 있던 그 양어장에 있던 뭐 숭어가 아니면 뭐 어떤 물고기가 우리 집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무슨 고의과실이 있냐고요. 아무 고의과실 없죠. 그렇지만 나한테 이득이 있네? 근데 그게 내가 가질 게 아니야. 내가 갖는 게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을 일반 공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 이랬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토지 반환 및 방해 제거, 예방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 내 땅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지자체에다가 야 여기 지자체 사람들이 썼으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너한테 무슨 손해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미 포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이게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그랬는데 편취는 뭐 사기쳤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갑이 어떤 회사인데 피해자예요. 을이 그 회사 직원인데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자기가 또 빚진 게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한테 변제를 한 거야. 횡령한 돈으로 돈을 변제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회사가 채무자가 직원인데 그 사람한테 횡령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못하는데 이때 채권자, 돈 받은 이 채권자한테 피해자가 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 문제다.
그런데 어쨌거나 피해자의 손실로 인해서 수익자, 이 채권자한테 수익이 생겼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판단한다.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상 권이 있다는 거야. 법률상 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할 거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갑이 을한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 일이지 병한테 야 걔가 우리 회사에서 횡령한 돈 가지고 갚은 거니까 내놔 라고 못한다. 그런데 법률상 권이 없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이게 채권자가 횡령한 돈으로 돈을 갚네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걸 몰랐어. 그랬을 때는 이 중과실은 악의처럼 다뤄서 법률상 권이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법률상 원인 없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다. 이걸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물 속권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전용물 속권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거기에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청구권이 생겨요. 그 비용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용 상환청구권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근데 이제 임차인이 그 빌려 쓰고 있다가 고장이 나니까 뭐 자동차 렌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렌트카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갖다 맡긴 거예요. 그게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이 카센터 사장님. 근데 이제 그 수리비를 주면 문제가 없는데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네. 그랬을 때 갑은 여기서 이 보수 청구, 계약에 따른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차 주인이 병이니까 야, 내가 고쳐서 너 차가 고쳐진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냥 여기는 임대차 계약 관계. 그리고 여기는 뭐야? 도급 계약 관계가 있어. 계약 관계가 있으면 계약 관계대로 처리할 일이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정한다면 이제 전용물 속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이다. 판례와 학설이다. 독일에서 그래요. 그래서 전용물 속권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계약 상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계약 상대방은 여기서는 을인 거죠.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그 제3자가 병인 거예요. 제3자에게 이익이 됐을 때 그때 계약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하라고 이렇게 청구하라고 제3자한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가 됐어. 사무관리가 되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이렇게 한 거죠. 을이 갑한테 우리 앞에서 사무관리 공부했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말씀드리면 을이 갑한테 이 병집 좀 고쳐줘라고 했대. 병집 좀 고쳐줘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무관리 여기 성립하죠.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랬더니 갑이 병한테 야, 내가 너희 집 고쳐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안 된다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약 관계가 있으면 계약 관계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어떤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건설회사랑 재건축 사업 계약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건축공사 계약을 맺은 거죠.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겼어. 그런데 이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서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갈 건데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다 바로 입금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입금을 해줬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대. 무효가 되니까 갑이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돈을 받으면 될 건데 여기 돈이 없네? 그랬더니 그 건설회사한테다가 야,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계약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합원 총회 결의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건설회에 직접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익 관한 청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여기서 받으라고. 여기서. 재건축 조합에서 받으라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이 결여됐을 때 그때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특례인데 시험 문제는 사실 부당이득의 특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교재를 가지고 봐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부당이득 나와 있는데 우리 741조 조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인과관계죠. 이익을 얻고 수익,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러니까 손해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받은 사람은 반환해야 돼.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으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 되죠. 법정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이건 성질이 사건이야. 용태가 아니고 사건이다. 그 다음에 계약상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보시고 계약 종료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임대차 끝나고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해. 그러면 그건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죠. 한편 임차인은 원래 돌려줄 채무가 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돌려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 경합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나와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인데 어쨌거나 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별개 제도이기 때문에 경합을 인정함이 옳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는데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이잖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도둑이 훔쳐간 건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게다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인정돼 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 분양 사기 같은 경우들인데 이 공동묘지가 옆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 사람이 한번 피를 꽂혀버리면 공동묘지 그거 잘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모르고 계약을 했어.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알려주지 않은 게 사기가 되니까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둘 다 생긴다. 그래서 경합병존한다. 다만 이 행사는 선택적 행사여야지 중첩적 행사 둘 다 행사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됐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서 이 수익이 있는데 이 수익과 관련해서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경우도 인정돼라고 하죠. 이익을 취득한 거죠. 또 적극적 증가나 또 소극적 증가 다 수익이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일부분 이에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예요. 타인의 토지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의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이제 어떤 사례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만약에 이만큼만 점유를 했어. 그러면 이것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를 써서 부당이득 반환하면 돼. 여기까지 부당이득 반환할 건 없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 점유하고 보니까 이렇게 점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쓰긴 했는데 안 쓴 것 자체가 그렇다고 주인이 원래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그냥 아주 조그만 부분이야. 그러면 결국은 다 점유한 거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 점유한 것이랑 같아서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부당이득한 게 물권 그리고 채권, 지식재산권의 취득 이것들이 다 이 재산권이다. 우리 재산권, 권리의 재산권과 비재산권이 있는데 재산권 그러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재산권은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한마디로 돈 되는 거죠. 그 돈 되는 권리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한다. 나아가서 점유 취득하는 거, 무효인 등기 취득 이런 것들도 다 수익이 된다.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이득이 실질적 이득이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고서도 사용수익을 했어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지 못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한 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사용수익을 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지 사용수익을 못했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더 나가자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의 부당이득의 범위와 관련해서 건물의 차임상당액 이렇게 해놨죠. 건물의 차임상당액. 근데 우리 부당이득 반환할 때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건물 차임은 물론이고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돼야 된다.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돼야 돼.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어쨌거나 그걸 세 들어갔으면 월세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이 적자라도 월세는 주는 거니까 그만큼 부당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방법으로서 고의나 과실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수익을 얻게 된 행위가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또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손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손실을 입었어야 돼. 근데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 이 사례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내 거니까 내놔 하는 건 된다는 거죠. 내 거니까 내놔 하는 건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자기가 이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인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이제 임묘상당 손해배상, 임묘상당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말한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임묘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는 그 손실로 인해서 수익이 생겼어야 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죠. 네. 거기에서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와 부당이득이 나와 있는데,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자기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토해낼 수 있으면, 횡령한 사람이 그 회사에 딱 갚을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부당이득의 요건 중에서 인과관계까지 다 있어. 그런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고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 말인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근데 단순히 과실이 있었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전용물 소권.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었죠.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지는 않아. 그래서 급불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상 반대 급부를 청구한다. 수리비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리비를 안 내놓으니까 차주인한테 그러면 너 부당이득 반환하세요, 그런 건 안 된다. 그게 사무관리가 성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네, 이렇게 되죠. 그 얘기가 전용물 소권의 문제로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른바 삼각관계와 부당이득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급부를 하는 경우,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직접 급부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결의가 무효네. 그랬을 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사람은 이 계약에 의해서 여기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놔,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원인의 결여인데 이것들을 시험 문제로 낼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부당이득의 특례 문제가 있는데, 부당이득의 특례,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챕터도 바뀌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특례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